왜 그러고 서 있니? 지팡이가 신기하니? 그거 필요 없어요. 뭐라고? 방금 뭐라고 했니? 지팡이요. 할아버지는 아픈 게 아니라 겁먹은 거예요. 내가 겁을 먹고 있다고? 할아버지는 지팡이에 기대는 게 아니라 지팡이한테 매달리고 있어요. 네가 어떻게 그걸 알아? 할머니가 가르쳐줬어요. 할아버지는 다시 다칠까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꽉 잡고 있는 거고요. 할머니가 가르쳐줬다고? 너희 할머니가 누구니?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남산 자락이 내려다 보이는 저택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그룹인 한명그룹의 회장 한도윤은 올해로 67살이 되었죠. 한도윤은 벌써 20년째 지팡이의 의지에 걷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재계를 쥐락펴락하던 거인이었어요. 한명그룹은 한도윤의 결정 한마디에 수천억 원이 움직이던 곳이었죠. 기업인들은 한도윤의 한마디를 기다렸고 언론은 한도윤의 행보를 주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도윤은 완전히 달랐어요. 천천히 한 걸음씩 움직일 때마다 숨을 고르고 때로는 잠시 멈춰서서 호흡을 가다듬어야 했습니다. 저택 안서재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어요. 한도윤은 그 사진을 자주 바라봤습니다. 아니, 매일 바라봤다고 해야 맞겠죠. 사진 속 젊은 시절의 한도윤은 강릉 바닷가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건강했고 씩씩했고 미래가 밝았던 시절이었어요.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도 자신감 넘치는 웃음도 든든해 보이던 두 다리도 모두 그 사진 속에만 남아 있었죠. 하지만 그 뒤로 사고가 났습니다. 20년 전 그날을 한도윤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한도윤은 업무차 강릉으로 향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비 오는 고속도로에서 트럭과 충돌했고 한도윤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반신 신경 손상으로 회복 불가능 판정이라고요. 의사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다시는 제대로 걸을 수 없을 거라고요. 재활 치료를 받아도 지팡이 없이는 불가능할 거라고 했습니다. 한도윤은 그 말을 들으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실제로 한도윤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다 필요 없다 사람도 돈도 다 허무하구나. 한도윤은 종종 혼잣말처럼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은 평온했지만 한도윤의 마음 한편은 늘 쓸쓸했어요. 거대한 저택 안에서 한도윤은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죠. 아들과 딸 모두 미국으로 떠났고 한국에는 비서와 경호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한 달에 한 번 전화로 안부를 물을 뿐이었어요. 아들은 미국에서 사업을 한다며 바쁘다고 했고 딸은 유학 생활이 힘들다며 자주 연락하지 못한다고 했죠. 한도윤은 가족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도윤 스스로가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먼저 연락하기가 어려웠어요. 한도윤의 하루는 단조로웠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비서가 준비해준 신문을 읽고 그룹의 중요한 결제 서류를 처리하고 오후에는 정원을 천천히 걷는 게 전부였어요. 저녁이면 혼자 저택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가끔 과거를 떠올리며 술 한 잔 기울일 때도 있었지만 그마저도 쓸쓸하기만 했습니다. 경호원들은 항상 한도윤의 뒤를 따랐어요.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조심스럽게 곁을 지켰습니다. 비서는 매일 아침 한도윤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죠. 혈압은 어떤지, 잠은 잘 잤는지, 식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체크했습니다.
하지만 한도윤은 그런 관심들이 부담스러웠어요. 자신이 무능력한 사람처럼 느껴졌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봄이 막 시작되려는 3월 중순, 저택 근처 주민센터에서 작은 지역 행사가 열렸어요. 근처 아이들이 몇 명 저택 주변을 지나다니고 있었죠. 한도윤은 평소처럼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저택의 작은 정원 한켠에서 한도윤은 처음 보는 어린 소녀 하나를 발견했어요. 소녀는 정원 구석에 핀 민들레를 세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소녀의 입술이 작게 움직이고 있었죠. 한도윤은 걸음을 멈추고 소녀를 바라봤습니다. 소녀는 10살쯤 되어 보였어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소녀는 한도윤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한도윤의 지팡이를 뚫어지게 바라봤죠. 한도윤은 그 시선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동정하는 듯 하면서도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여기가 어디인지 아니? 한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기 주민센터에서 행사하는데 제가 잠깐 구경 왔어요. 소녀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습니다. 한도윤은 이상하게도 그 소녀가 신경 쓰였어요. 20년 동안 저택 정원에 어린아이가 들어온 적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경호원들이 철저히 외부인 출입을 통제했는데 소녀는 어떻게 들어온 걸까요? 민들레가 좋니? 한도윤이 다시 물었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가웃거리며 대답했죠. 좋아요. 민들레는 아무 데서나 자라잖아요. 밟혀도 다시 일어나고 꺾여도 다시 피어나요. 강한 꽃이에요. 소녀의 말에 한도윤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감정이었어요. 20년 동안 이렇게 순수한 아이와 대화해 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곧 경호원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슬슬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바람이 차가워서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녀는 민들레 한 송이를 꺾어 한도윤에게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릴게요. 민들레처럼 강해지세요. 한도윤은 민들레를 받아들었습니다. 가벼운 꽃 한 송이였지만 이상하게도 무게감이 느껴졌죠. 한도윤은 소녀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네고 천천히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소녀는 여전히 민들레를 세고 있었어요. 그날 밤 한도윤은 민들레를 서재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어디서나 꽃을 피우는 민들레처럼 한도윤도 언젠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한도윤은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도윤은 아직 몰랐죠. 그 소녀가 한도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존재라는 거요. 조용한 제국의 그림자 속에서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민들레를 받은 다음 날 한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소녀가 다시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실제로 한도윤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죠. 소녀는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서 또다시 민들레를 세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소녀에게 다가갔어요. 소녀는 한도윤을 올려다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어제 준 민들레는 잘 받았냐고, 민들레가 예쁘냐고 물었죠.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받았단다. 서재 책상 위에 놓아뒀어. 소녀는 기뻐하며 다시 민들레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한도윤은 소녀 옆에 천천히 앉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제대로 굽혀지지 않았고 균형을 잡기가 어려웠어요. 경호원이 황급히 다가와 한도윤을 부축하려 했죠. 그때 소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지팡이 놓으면 앉을 수 있어요. 한도윤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지팡이를 놓으면 어떻게 균형을 잡는단 말인가요? 20년 동안 한도윤은 지팡이 없이는 제대로 서 있는 것조차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또렷한 눈빛으로 한도윤을 바라보고 있었죠. 지팡이가 있으면 할아버지 몸이 더 긴장해요. 지팡이 없이 앉아보세요. 한도윤은 주저했습니다. 경호원도 불안한 표정으로 한도윤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한도윤은 이상하게도 소녀의 말을 따라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한도윤은 조심스럽게 지팡이를 땅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굽히기 시작했죠. 경호원이 바로 옆에서 대기하고 있었지만 한도윤은 스스로 힘으로 땅에 앉았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어요. 온몸이 떨렸고 무릎에서 둔한 통증이 느껴졌죠. 하지만 결국 한도윤은 소녀 옆에 앉는데 성공했습니다. 소녀는 박수를 쳤어요. 할아버지, 잘하셨어요. 한도윤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땅에 앉는 것만으로 칭찬을 듣다니 20년 전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한도윤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소녀의 순수한 칭찬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는 이름이 뭐니? 한도윤이 물었습니다. 소녀는 민들레 한 송이를 꺾으며 대답했죠. 할인이요. 박할인이에요. 할인이구나. 예쁜 이름이네. 할인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한도윤의 지팡이를 가리키며 다시 말했어요. 할아버지, 그거 진짜 필요해요? 한도윤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팡이가 필요한지 묻다니 당연히 필요하죠. 지팡이 없이는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데 말입니다. 당연히 필요하지. 지팡이가 없으면 할아버지는 걷기 힘들단다. 할인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그리고는 한도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거 필요 없어요. 순간 한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경호원도 깜짝 놀라 할인을 바라봤죠. 10살짜리 아이가 감히 한명그룹 회장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하지만 할인은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죠. 지팡이요. 할아버지, 아픈 게 아니라 겁먹은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원의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경호원들도 멀리서 지켜보던 비서도 한도윤 본인도 얼어붙었어요. 10살짜리 아이가 대한민국 최고 재벌에게 뭐라고 한 건가요? 한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화가 났다기보다는 충격을 받았다고 해야 맞겠죠. 할인의 말은 한도윤 마음속 오래된 상처를 정확히 찌르는 비수였습니다. 뭐라고? 한도윤은 겨우 그 말만 꺼낼 수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인은 민들레를 한도윤에게 건네며 차분하게 말했죠.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사람은 몸이 아프면 낫지만 마음이 아프면 못 낫는데요. 할아버지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한도윤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수많은 의사들이 한도윤을 진료했지만 누구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입을 모아 말했죠. 신경 손상이 심해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요. 하지만 할인은 달랐습니다. 할인은 한도윤의 몸이 아니라 마음을 보고 있었어요. 할인의 눈빛은 기묘하게 단호했습니다. 마치 모든 진실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말이죠.
할아버지는 다시 다칠까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꽉 잡고 있는 거고요. 경호원이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아이야,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란다. 회장님은 하지만 한도윤이 손을 들어 경호원을 제지했어요. 한도윤은 할인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할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겁먹은 거라고, 다시 다칠까봐 무섭다고, 그래서 지팡이를 놓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한도윤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어떻게 그걸 알지? 할인은 방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줬어요. 사람 걸음걸이를 보면 알 수 있대요. 할아버지는 지팡이에 기대는 게 아니라 지팡이한테 매달리고 있어요. 한도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할인의 말이 맞았어요. 한도윤은 정말로 지팡이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지팡이가 없으면 불안했고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제대로 떼지 못했죠. 그건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던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구니? 한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인은 민들레를 한도윤 손에 쥐어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옛날에 침이랑 뜸 놓는 선생님이었어요. 지금은 그만뒀지만요. 할머니가 사람 몸 보는 걸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한도윤은 할인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할인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도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죠. 할아버지, 지팡이 놓는 게 무서워요? 할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한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무섭다고 말하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무섭지 않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거짓말 같았으니까요. 한도윤은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할인은 일어서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저도 어두운 거 무서워요. 하지만 할머니가 그러는데 무서운 걸 계속 피하면 더 무서워진대요. 할인은 손을 흔들며 정원을 떠났습니다. 한도윤은 할인이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할인이 건네준 민들레가 들려 있었죠. 경호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시겠습니까?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호원이 부축하려 하자 한도윤이 말했어요. 잠깐 혼자 해볼게. 한도윤은 지팡이를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손으로 땅을 짚고 천천히 일어서려 했어요. 온몸이 떨렸고 무릎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지만 한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도윤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죠. 경호원들이 황급히 한도윤을 부축했습니다. 한도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할인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어요. 10살짜리 소녀가 던진 한마디가 2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한도윤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날 밤 한도윤은 지팡이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의지해온 지팡이가 이제는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할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아픈 게 아니라 겁먹은 거라고, 지팡이에 기대는 게 아니라 매달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한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 그날 밤 한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할인의 말을 계속 떠올렸어요. 아픈 게 아니라 겁먹은 거라는 말, 지팡이에 매달리고 있다는 말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진단이었습니다. 회복 불가능이라는 판정을 한도윤은 그저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할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기묘하게 단호했고 마치 한도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죠. 10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그런 눈빛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한도윤은 궁금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야 한도윤은 겨우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2시간도 채 자지 못하고 다시 깼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지만 한도윤은 더 이상 누워 있을 수 없었어요. 한도윤은 비서에게 연락했습니다. 할인이라는 아이를 찾아줘. 주민센터 근처에 산다고 했어. 비서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누구를 찾으시는 겁니까? 어제 정원에 왔던 아이야. 10살쯤 되는 여자아이. 비서는 곧바로 알아보겠다고 대답했어요.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비서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할인은 주민센터 뒤편 작은 단층 집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다고 했죠. 부모님은 몇 년 전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한도윤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부모 없이 할머니와 살고 있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도윤은 비서에게 차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회장님, 직접 가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비서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한도윤이 저택 밖으로 나가는 일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1년에 한두 번 병원에 갈 때를 제외하면 한도윤은 늘 저택 안에만 머물렀습니다. 그래, 직접 가볼 거야. 한도윤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경호원 2명이 한도윤을 따라왔죠. 차에 오르는 것조차 쉽지 않았지만 한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경호원의 부축을 받아 가까스로 차에 탔습니다. 주민센터 뒤편 단층 집은 생각보다 초라했습니다. 낡은 대문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작은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어요. 한도윤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죠. 잠시 후 대문이 열렸습니다. 할인이 나타났어요. 할인은 한도윤을 보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한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내가 한 말이 자꾸 생각나서 말이야. 내 할머니를 만나보고 싶구나.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도윤을 안으로 안내했어요. 집안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거실 한편에는 오래된 한의학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죠. 그리고 작은 방에서 백발의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한도윤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문으로만 들었던 한명그룹 회장님이시군요. 한도윤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찾아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할인이가 제게 특별한 말을 해줘서 할머니를 꼭 뵙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할인을 보며 물었어요. 할인아, 또 무슨 말을 한 거니? 할인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지팡이가 필요 없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한도윤에게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한도윤은 천천히 방바닥에 앉았어요. 할머니는 한도윤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죠. 회장님, 제 손녀가 실례를 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아이가 아직 어려서 말을 가려하지 못합니다. 한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할인이의 말이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할인이가 말하길 제가 겁을 먹고 있다고 하더군요. 할머니는 찻잔을 한도윤 앞에 놓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저 아이는 타고난 겁니다. 사람의 걸음걸이와 눈빛만 보면 숨긴 마음을 읽어요. 한도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사실이라면 할인이가 본 것은 한도윤의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던 거죠. 한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정말 겁을 먹고 있는 건가요? 할머니는 한도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은 20년 전 사고 이후로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을 겁니다. 사고 순간의 공포,
다시는 걷지 못할 거라는 절망, 주변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 그 모든 것이 회장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죠. 한도윤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정확히 맞았어요. 한도윤이 두려워했던 건 몸의 고통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다시 넘어질까봐, 다시 아플까봐, 다시 무능력한 모습을 보일까봐 두려워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도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먼저 그 두려움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회장님은 지금까지 두려움을 숨기고 부정해 왔어요. 하지만 두려움은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지죠.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한 글자 한 글자 가슴속에 박혔어요. 20년 동안 한도윤은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할머니께서는 예전에 한의 사셨다고 들었습니다. 한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랬죠. 하지만 오래전 일입니다. 지금은 그저 손녀를 키우며 조용히 살고 있어요. 한도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에서 아픔이 느껴졌으니까요. 대신 한도윤은 다른 질문을 했죠. 제가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지팡이 없이 말입니다. 할머니는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할인은 한도윤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다리는 아프지 않아요.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걷는지를요. 한도윤은 할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잊어버렸다고요? 걷는 방법을 잊어버렸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한도윤은 20년 동안 제대로 걸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믿었으니까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몸은 마음의 명령을 따릅니다. 회장님 마음이 걸을 수 없다고 믿으면 몸도 걷지 못해요. 하지만 마음이 걸을 수 있다고 믿으면 몸도 따라올 겁니다. 한도윤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누구도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모두 의학적 소견만 이야기했죠. 하지만 할머니와 할인은 달랐습니다. 한도윤의 마음을 보고 있었어요.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한도윤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20년 동안 굳어진 마음을 푸는 건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회장님이 진심으로 원하신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도윤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지만 한도윤은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한도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기억하세요. 회장님은 걷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걷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을 뿐이에요.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한도윤은 새로운 세계의 문턱에 서게 되었어요. 20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할인과 할머니가 그 문을 여는 열쇠를 건네준 거죠. 집을 나서며 한도윤은 지팡이를 바라봤습니다. 오늘따라 지팡이가 유독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팡이에 매달린 한도윤의 마음이 무거웠던 겁니다. 할인이 문 앞까지 따라 나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또 와요. 한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다시 올게. 차 안에서 한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작은 희망이었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희망이었죠. 한도윤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인을 만난 다음 날부터 한도윤의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도윤은 매일 아침 정원으로 나가 조금씩 걷기 연습을 했어요. 물론 지팡이는 여전히 손에 쥐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지팡이에 모든 체중을 싣지는 않았습니다. 경호원들은 한도윤의 변화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20년 동안 저택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꺼려하던 한도윤이 매일 정원을 걷고 있었으니까요. 비서는 한도윤에게 조심하라고 몇 번이나 당부했지만 한도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한도윤은 큰 결심을 했어요. 지팡이 없이 걸어보기로 한 겁니다. 아침 일찍 정원으로 나간 한도윤은 벤치에 지팡이를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두 발로 서 있었죠. 경호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한도윤을 지켜봤어요. 언제든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심호흡을 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한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걸음. 한도윤이 오른발을 천천히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몸이 크게 흔들렸지만 넘어지진 않았어요. 한도윤은 이를 악물고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걸음 왼발을 앞으로 내디뎠죠. 하지만 이번에는 균형을 잡지 못했습니다. 한도윤의 몸이 앞으로 기울어졌고 경호원 2명이 황급히 달려와 한도윤을 붙잡았어요. 한도윤은 넘어지지 않았지만 굴욕감이 밀려왔습니다. 겨우 2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했다는 사실이 한도윤을 짓눌렀죠. 회장님, 위험합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경호원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한도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할머니와 할인의 말을 믿고 시도했는데 결국 실패하고 만 겁니다. 한도윤은 자책감에 휩싸였죠. 회장님, 지팡이를 가져오겠습니다. 경호원이 벤치로 향하려는 순간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넘어져도 돼요. 할인이었습니다. 할인은 언제 왔는지 정원 입구에 서 있었어요. 할인은 한도윤에게 천천히 다가오며 말을 이었습니다. 누가 뭐라 안 해요. 넘어지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한도윤은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할인의 눈빛은 맑았어요. 조금의 동정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고 단호한 눈빛이었죠. 한도윤은 그 눈빛을 보며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한도윤이 두려워했던 건 넘어지는 것 자체가 아니었어요. 넘어지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 무능력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할인의 말처럼 넘어진다고 해서 누가 한도윤을 비웃을까요? 오히려 한도윤 스스로가 자신을 비웃고 있었던 거죠. 고맙구나, 할인아. 한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인은 방긋 웃으며 한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천천히 해요. 20년 동안 안 걸었는데 하루 만에 걸을 순 없잖아요.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인의 손을 잡으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한도윤은 다시 한 걸음을 떼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할인이 옆에서 천천히 걸어주었죠. 그날 오후 한도윤은 서재에서 그룹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들어오며 태블릿을 한도윤에게 건넸어요. 회장님, 이 기사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도윤은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뉴스 기사가 떠 있었어요. 제목은 이랬죠. 전직 정형외과 의사 최민호, 의료사고 은폐 혐의로 해외 도피. 한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최민호는 20년 전 한도윤의 사고 당시 진료를 맡았던 담당 의사였어요. 한도윤에게 회복 불가능 판정을 내린 바로 그 의사였죠. 한도윤은 기사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최민호는 여러 건의 의료사고를 은폐하고 진단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었어요.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최민호는 해외로 도피했고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도윤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설마 한도윤의 진단도 조작된 건 아니겠죠? 하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최민호가 한도윤의 진단을 내릴 당시 유독 서두르는 느낌이었어요. 재검사를 요청했지만 최민호는 필요 없다며 거절했었죠. 비서실장, 당시 병원 기록을 다시 찾아봐. 그리고 최민호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해. 한도윤이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재를 나갔어요. 한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만약 진단이 조작된 거라면 한도윤은 20년을 헛되이 보낸 겁니다. 이틀 후 비서가 충격적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명그룹 내부에서 제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보자는 당시 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였습니다. 제보 내용은 이랬죠. 당시 진단 결과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민호 의사는 누군가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제보서를 읽으며 손이 떨렸어요. 누군가가 최민호에게 압력을 넣어 진단을 조작했다는 말인가요? 도대체 누가 왜 그런 짓을 한 걸까요? 한도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제보자를 직접 만나보고 싶어? 한도윤이 말했습니다. 비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보자가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직접 만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한도윤은 비서에게 제보자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한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년 전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사고 직후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최민호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절대 걷지 못할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최민호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확신이 아니라 강요된 확신 같았달까요? 한도윤은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며 한도윤은 생각했어요. 만약 진단이 거짓이었다면 한도윤을 속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그런 짓을 한 걸까요? 서재에 도착한 한도윤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사고 당시 자료들이 들어 있었어요. 한도윤은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 살펴봤습니다. 사고 보고서, 병원 진단서, 보험 서류들이 가득했죠. 그때 한도윤의 눈에 이상한 서류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사고 직후 작성된 주식 거래 내역서였어요. 한도윤이 의식을 잃고 있던 사이 한명그룹 주식이 대량으로 거래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도윤은 서류를 자세히 읽어 내려갔어요. 주식을 매입한 사람의 이름을 보는 순간 한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태호, 한명그룹 부회장이자 한도윤의 오랜 친구였죠. 장태호가 한도윤의 사고 직후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했다는 사실이 한도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도윤은 서류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설마 장태호가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한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장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호, 내일 저택으로 와줄 수 있나? 할 이야기가 있네. 전화기 너머로 장태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갑자기 무슨 일인가? 내일 보면 알게 될 걸세. 한도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20년 동안 믿어왔던 친구, 한도윤의 오른팔이었던 장태호. 만약 장태호가 배신했다면 한도윤은 그 충격을 견딜 수 있을까요? 한도윤의 세계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장태호가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장태호는 65살로 한도윤보다 2살 어렸지만 오랜 세월 함께 일해온 동료이자 친구였어요. 한명그룹이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장태호의 역할이 컸습니다. 한도윤은 장태호를 친동생처럼 믿고 의지했죠. 장태호는 서재로 들어서며 한도윤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한도윤이 지팡이를 짚고 있긴 했지만 예전과는 달라 보였으니까요. 한도윤의 눈빛에 힘이 실려 있었고 자세도 훨씬 곧았습니다. 도윤, 무슨 일인가? 갑자기 보자고 하니 걱정했네. 장태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도윤은 장태호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장태호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걸 좀 보게. 20년 전 내 사고 직후 주식 거래 내역 일세. 장태호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장태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한도윤의 눈에 들어왔어요. 장태호는 서류를 훑어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왜? 자네가 내 사고 직후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했더군. 그것도 최저가의 말이야. 한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장태호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죠. 한도윤은 장태호가 변명하거나 해명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장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태호, 설명 좀 해주게. 왜 그랬는지 말이야. 한도윤이 다시 물었습니다. 장태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 미안하네. 그 한마디에 한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안하다니 무엇이 미안하다는 걸까요? 한도윤은 장태호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사고 그건 우연이 아니었네. 한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장태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한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태호는 한도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자네가 회장 자리에서 내려오길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네. 그 사고는 그들이 벌인 짓이야. 한도윤은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사고가 조작된 거라고요? 한도윤을 해치려고 계획적으로 벌인 일이었다는 말인가요? 한도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네가 뭘 알고 있나? 한도윤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장태호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그중 한 명이었네. 그 순간 한도윤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20년 동안 믿어온 친구의 배신, 한도윤의 오른팔이었던 장태호가 한도윤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한도윤을 무너뜨렸어요. 한도윤은 장태호를 믿었습니다. 친동생처럼 가족처럼 믿었죠. 하지만 장태호는 한도윤을 배신한 겁니다. 왜 그랬나? 한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장태호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어요. 자네가 너무 강했네. 한명그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고 누구도 자네 결정을 거스를 수 없었어. 나는 그저 더 큰 권력을 원했을 뿐이네. 한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슬픔이 밀려왔어요.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단지 권력 때문에 한도윤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네. 장태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도윤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지만 장태호의 말을 막을 수 없었어요. 자네가 완전히 걷지 못한다고 해야 내가 그룹을 움직일 수 있었네. 그래서 진단 결과도 조작했어. 한도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진단 결과를 조작했다고요? 최민호에게 압력을 넣어 거짓 진단서를 만들게 한 건 장태호였다는 말인가요? 한도윤은 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자네는 내가 20년 동안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나? 한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네.
하지만 나는 선택해야 했어. 자네와 나 둘 중 하나만 살아남을 수 있었어. 한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도윤이 짚고 있던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지팡이가 바닥을 굴렀습니다. 한도윤은 장태호를 바라보며 일어서려 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실제로 한도윤의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쌓아올린 믿음, 우정, 신뢰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습니다. 도윤. 장태호가 한도윤을 부르려는 순간 한도윤의 몸이 앞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몸의 균형을 잃은 한도윤은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장태호가 황급히 일어나 한도윤을 부축하려 했지만 한도윤은 장태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한도윤이 소리쳤어요. 장태호는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호원들이 서재로 달려 들어왔지만 한도윤은 손을 들어 경호원들도 막았어요. 한도윤은 바닥에 쓰러진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하지만 한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도윤은 두 손을 바닥에 짚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20년 만에 한도윤이 스스로 힘으로 일어서고 있었어요.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지팡이도 없이 말입니다. 한도윤의 팔이 떨렸고 온몸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한도윤은 멈추지 않았어요. 장태호와 경호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한도윤을 바라봤습니다. 한도윤이 정말로 스스로 일어서고 있었으니까요. 한도윤은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한쪽 발을 디뎠어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마침내 한도윤이 완전히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어요. 한도윤은 두 발로 바닥을 딛고 서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지팡이 없이 아무의 도움 없이 서 있는 한도윤의 모습이었죠. 나가게. 한도윤이 장태호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장태호는 할 말을 잃고 한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재를 나갔어요. 장태호가 나간 후 한도윤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비틀거렸지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어요. 경호원들이 부축하려 했지만 한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도윤은 스스로 걸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던 한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20년 동안 한도윤을 짓눌렀던 진실이 드러났고 한도윤은 그 진실 앞에서 스스로 일어선 겁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한도윤이 돌아보니 할인이었어요. 할인은 언제 왔는지 한도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한도윤에게 천천히 다가와 손을 내밀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진짜 아픈 건 다 나은 거예요. 할인의 말에 한도윤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인이 말한 대로였어요. 한도윤을 아프게 했던 건 몸의 상처가 아니라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이제 모두 드러난 거죠. 한도윤은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한도윤은 할인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비틀거리며 걸었지만 쓰러지지 않았어요. 밤은 깊어갔지만 한도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드러났고 한도윤은 그 진실 앞에서 다시 일어선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열린 밤이었습니다. 장태호가 떠난 다음 날부터 한도윤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도윤은 더 이상 지팡이를 짚지 않았어요.
물론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벽을 잡아야 했고 때로는 바닥에 주저앉기도 했죠. 하지만 한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인과 할머니는 매일 저택을 찾아왔어요. 할머니는 한도윤에게 간단한 스트레칭과 호흡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몸을 푸는 게 아니라 마음을 푸는 방법이었죠. 한도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점차 효과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숨을 깊이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두려움도 함께 내보내는 거예요. 할머니의 차분한 목소리가 한도윤의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한도윤은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했어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동안 20년 동안 쌓였던 긴장과 두려움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할인이 한도윤에게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밖으로 나가요. 저택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한도윤은 망설였어요. 저택 밖으로 나간다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의미였습니다.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을, 넘어질지도 모르는 모습을 말이죠. 한도윤은 여전히 그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할인의 눈빛을 보자 거절할 수 없었어요. 할인은 한도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가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호원들이 따라 나섰지만 한도윤은 경호원들을 적당한 거리에 두라고 했어요. 할인과 단둘이 걷고 싶었으니까요. 할인은 한도윤을 남산 자락으로 데려갔습니다. 저택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산책로가 있었어요. 계단이 있었지만 경사가 완만해서 천천히 오를 만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계단 올라가요. 할인이 계단을 가리켰습니다. 한도윤은 계단을 올려다봤어요. 그리 높지 않은 계단이었지만 한도윤에게는 높은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20년 동안 계단을 올라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할 수 있을까? 한도윤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인은 한도윤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어요. 할 수 있어요. 천천히 가면 돼요. 한도윤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계단에 발을 올렸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한도윤은 힘을 주었습니다. 할인이 한도윤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게 큰 힘이 되었죠. 한 계단, 두 계단, 한도윤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온몸에 땀이 흘렀어요. 하지만 한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인이 옆에서 응원했죠. 할아버지,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요. 10개 남짓한 계단을 오르는데 1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도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올랐어요. 마지막 계단을 밟았을 때 한도윤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해냈다는 성취감이 밀려왔죠. 할아버지, 해냈어요. 할인이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한도윤은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서울 시내를 바라봤어요. 남산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풍경은 아름다웠습니다. 한도윤은 20년 만에 이런 풍경을 보고 있었죠. 할인아, 고맙구나. 한도윤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할인은 한도윤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무섭지 않아요? 한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무서웠어요. 넘어질까봐, 다시 다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죠. 그 두려움이 한도윤을 완전히 지배하지 않았어요. 무섭긴 해.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구나. 한도윤이 대답했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그러는데요. 무서운 걸 없앨 순 없대요. 하지만 무서워도 할 수 있대요. 한도윤은 할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두려움을 없애려고 애쓰는 대신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죠.
한도윤은 20년 동안 두려움에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할인아, 나는 왜 그렇게 오래 겁을 먹었던 걸까? 한도윤이 물었습니다. 할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혼나고 버려질까봐. 그리고 다시 아플까봐요. 한도윤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할인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한도윤이 두려워했던 건 바로 그것이었죠. 한도윤은 사고 이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걸 느꼈어요. 동정 어린 눈빛, 조심스러운 말투, 불쌍하다는 표정들이 한도윤을 짓눌렀습니다. 한도윤은 그런 시선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차라리 저택 안에만 머무르며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고 싶었죠. 할아버지는 혼날 게 없어요. 넘어져도 천천히 걸어도 아무도 할아버지를 나쁘게 생각 안 해요. 할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도윤을 비난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히려 한도윤 스스로가 자신을 가장 혹독하게 비난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던 것 같구나. 한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고 이후 한도윤은 자신을 끊임없이 책망했어요. 왜 그날 강릉에 갔는지, 왜 조심하지 못했는지, 왜 이렇게 무능력해졌는지 스스로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한도윤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할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도윤은 할인을 바라봤어요. 할인의 눈빛은 맑고 진실했습니다. 사고는 할아버지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할아버지는 아무 잘못 없어요. 한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어요. 아무도 한도윤에게 잘못이 없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도윤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살아왔죠. 고맙구나, 할인아. 내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았을 거야. 한도윤이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인은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이후 한도윤은 매일 그 계단을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10분이 넘게 걸렸지만 점차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일주일 후에는 5분, 2주일 후에는 3분이면 올랐습니다. 한도윤의 다리에 힘이 붙기 시작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한도윤의 마음이었습니다. 한도윤은 마침내 깨달았어요. 자신이 걷지 못한 것이 아니라 걷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걸요. 두려움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자책감 때문에 스스로 감옥에 갇혀 살았던 겁니다. 어느 날 저녁 한도윤은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사고 전 사진들이 가득 담긴 앨범이었어요. 한도윤은 사진들을 하나씩 넘기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찼던 시절, 미래가 밝았던 시절의 사진들이었죠. 예전에는 이 사진들을 보며 슬퍼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과거를 그리워하며 눈물 흘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도윤은 사진 속 자신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20년 만에 한도윤의 마음에 있던 사슬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의 사슬, 자책의 사슬, 절망의 사슬이 하나씩 끊어지고 있었어요. 한도윤은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한도윤은 앞을 보기 시작했죠. 할머니는 한도윤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요. 세상을 향해 다시 걸어나가는 거예요.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저택 안에서 할인과 할머니 앞에서만 걷는 건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는 거요. 한도윤은 세상 앞에 당당히 서야 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한도윤은 용기를 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도윤이 용기를 되찾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명그룹 내부에서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장태호가 비상주주총회 소집을 공고한 겁니다. 명분은 회장의 건강 문제였죠. 20년간 제대로 된 경영을 하지 못하는 회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한도윤에게 보고했어요. 회장님, 장 부회장이 주주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일주일 후입니다. 한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장태호가 진실을 털어놓은 후 조용했던 게 오히려 이상했죠. 장태호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좋아. 나도 참석하겠네. 한도윤의 말에 비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가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괜찮아. 이번에는 내가 직접 나서야 해. 한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비서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한도윤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으니까요. 일주일 동안 한도윤은 준비했습니다. 걷기 연습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건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었어요. 한도윤은 개인적으로 고용한 변호사를 통해 최민호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병원 관계자들의 증언도 확보했죠. 결정적인 증거는 최민호가 남긴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최민호는 해외로 도피하기 전 만약을 대비해 장태호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뒀던 거예요. 그 파일에는 장태호가 최민호에게 압력을 넣어 진단서를 조작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주주총회 전날 밤 한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긴장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20년 동안 짓눌려 살았던 진실이 내일이면 모두 드러날 겁니다. 한도윤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제 끝을 내야 해. 주주총회 당일 아침 할인과 할머니가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할인은 한도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잘하실 거예요. 할아버지는 이제 강해요. 한도윤은 할인을 안아주었습니다. 할인이 없었다면 한도윤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할머니도 한도윤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진실은 언제나 이기는 법이에요. 당당하게 가세요.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경호원들과 함께 차에 올랐어요. 차 안에서 한도윤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긴장을 풀고 마음을 가다듬었죠. 한명그룹 본사 대회의실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주주총회는 3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한도윤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등장하기로 결심한 거죠. 회의실 안에서는 이미 주주들과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태호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한명그룹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한도윤 회장님은 20년 동안 건강 문제로 제대로 된 경영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장태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주주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장태호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몇몇 주주들이 동의한다는 표시를 했죠. 분위기는 장태호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광경에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죠. 한도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지 않은 채로요. 한도윤은 두 다리로 당당히 걸어서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리지도 않았고 누군가의 부축을 받지도 않았어요. 회장님이 걸으신다. 누군가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20년 동안 휠체어나 지팡이에 의존하던 한도윤이 스스로 걸어서 들어온 겁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도윤을 바라봤죠. 장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장태호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어요. 도윤자네. 한도윤은 장태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있었고 당당했어요. 회의실을 가득 메운 주주들과 임원들은 숨을 죽이며 한도윤을 지켜봤습니다. 한도윤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20년 만에 다시 제 발로 서러왔습니다. 한도윤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말 그대로 경악한 표정이었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으니까요.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전 제가 당한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한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장태호가 한도윤을 제지하려 했지만 한도윤은 손을 들어 장태호를 막았어요. 그 사고는 누군가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저를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한도윤이 장태호를 바라봤습니다. 바로 여기 계십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장태호는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건가? 한도윤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비서가 대형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어요. 사고 당시 주식 거래 내역, 최민호와의 통화 녹음, 병원 관계자들의 증언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녹음 파일이었어요. 스피커에서 장태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진단서를 회복 불가능으로 작성해주게. 완전히 걷지 못한다고 써야 하네. 자네 앞길은 내가 보장하겠네.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주주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충격에 빠졌어요. 장태호는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제 친구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장태호 부회장은 저를 배신했습니다. 사고를 조작하고 진단서를 위조하고 제가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오늘 저는 한명그룹을 바로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러 왔습니다. 한도윤은 장태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장태호 부회장, 당신은 20년 동안 거짓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입니다. 장태호는 무릎이 꺾이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증거는 명백했고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는 분노했고 누군가는 충격에 빠졌어요. 한도윤은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명그룹은 다시 시작할 겁니다. 정직하게, 올바르게 말입니다. 한도윤의 선언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20년 만의 반격이었고 진실의 승리였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장태호는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고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한명그룹은 새로운 체제로 재편되었습니다. 한도윤은 다시 회장으로서 그룹을 이끌기 시작했죠.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한도윤은 더 이상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지 않았어요. 한도윤은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투명하게, 정직하게 경영했죠. 20년 동안 쌓였던 그룹 내부의 부정과 비리를 하나씩 정리해 나갔어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한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한도윤은 저택 정원에 서 있었습니다. 지팡이는 이미 더 이상 한도윤의 곁에 없었어요. 한도윤은 두 다리로 당당히 서서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민들레가 여기저기 피어 있었죠. 할인이 처음 새던 그 민들레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인이 정원으로 뛰어왔습니다. 할인은 한도윤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한도윤도 미소를 지으며 할인을 맞이했습니다. 할인아, 오늘도 왔구나. 네, 할머니랑 같이 왔어요. 할인의 뒤로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할머니는 한도윤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회장님,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맞았어요. 한도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죠. 무엇보다 한도윤은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할머니, 할인이 덕분입니다. 두 분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저택 안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한도윤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회장님이 용기를 내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저희는 그저 작은 도움을 드렸을 뿐이에요. 할인이 한도윤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어디 가요? 한도윤은 할인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강릉. 20년 전에 멈춰있던 곳이 있단다. 할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도윤은 계속 말했죠. 그곳에서 모든 게 시작됐어. 그리고 이제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구나.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과거와 화해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한도윤은 비서에게 연락해 차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인과 할머니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어요. 할인은 기뻐하며 뛰어올랐고 할머니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한도윤과 할인, 할머니는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할인은 신나서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바다는 어떻게 생겼는지, 파도 소리는 어떤지, 물고기는 많은지 말입니다. 한도윤은 할인의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해주며 미소 지었죠. 3시간쯤 달려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한도윤이 차에서 내리자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짭짤한 바다 냄새가 코끝에 와 닿았습니다. 20년 만에 맞는 바다 냄새였죠. 할아버지, 바다다. 할인이 환호성을 지르며 바닷가로 뛰어갔습니다. 할머니도 천천히 뒤따라갔어요. 한도윤은 그 자리에 잠시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기를 반복했습니다. 한도윤은 천천히 걸어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모래를 밟는 느낌이 낯설면서도 그리웠어요. 20년 전 한도윤이 마지막으로 섰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서재에 걸려있던 흑백 사진 속 그 장소였죠. 한도윤은 그 자리에 섰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히 들려왔어요. 바람이 한도윤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한도윤은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죠. 20년 전 이곳에서 한도윤의 인생이 멈췄습니다. 사고 이후 한도윤은 두려움에 갇혀 살았어요. 움직이지 못했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한도윤은 다시 이곳에 서 있었고 다시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다시 걷는구나. 한도윤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할인이 한도윤 옆으로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이제는 겁내지 마요. 저랑 같이 걸어요. 한도윤은 할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한도윤은 할인과 함께 천천히 파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새로웠고 소중했죠. 파도가 한도윤의 발끝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을 적셨어요. 한도윤은 그 감촉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죠. 할머니가 뒤에서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도윤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도윤은 20년 만에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겁니다. 할아버지, 행복해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정말 오랜만에 행복하구나. 한도윤은 진심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행복이라는 단어조차 잊고 살았던 한도윤이 이제 다시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어요.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한도윤은 할인과 할머니와 함께 노을을 바라보며 서 있었죠. 할아버지, 이제 뭐 하실 거예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한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다시 살아갈 거란다. 제대로 당당하게 말이야. 한도윤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을 겁니다. 앞을 보고 걸어갈 거예요. 넘어져도 괜찮고 천천히 가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거였죠. 할아버지, 저도 같이 갈게요. 할인이 한도윤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도윤은 할인을 안아주었어요. 고맙구나, 할인아. 내가 할아버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단다. 할머니도 다가와 한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남은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세요.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맞았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67살이지만 한도윤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었죠. 한도윤은 그 시간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갈 겁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히 밀려왔습니다. 노을은 점점 짙어지고 있었어요. 한도윤은 바다를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숨이었죠. 20년 동안 멈춰있던 한도윤의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할인과 할머니 덕분에, 그리고 한도윤 스스로의 용기 덕분에 말이에요. 한도윤의 새로운 인생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돌아가자. 내일부터 할 일이 많단다. 한도윤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인과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모래에 찍혔다가 파도에 지워지기를 반복했죠. 하지만 한도윤의 마음속에 새겨진 발자국은 절대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20년 만에 다시 걸어낸 발자국,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간 발자국이었으니까요. 한도윤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